며느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칠순을 넘긴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정. 올해 나이 58세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강준호 60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3년째,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이제는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은행에서 근무했지만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죠.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8천만 원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지만 1년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지인 소개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혼자 아침을 먹은 뒤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강옥순 83세 어르신과의 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기도 고양시의 빌라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항상 검정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 걸걸했고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국은 왜 이렇게 짜게 끓였어? 우리 준호 혈압 높은 거 모르나? 빨래는 왜 이렇게 했어? 남편 와이셔츠에 주름이 다 갔잖아.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야? 요즘 애들 버릇없이 구는 것 같던데. 매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서툴러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깨끗이 닦고 아이들 공부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민정아, 전 부치는 거 아직 안 끝났어? 손님들 오는데. 저건 왜 그렇게 태웠어? 다시 해. 시누이 2명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하고 저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는 무릎이 안 좋아져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2023년 봄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연세 드신 어르신을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니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시면 늘 무표정한 얼굴로 가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7월 중순쯤이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오늘 집에 좀 올 수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발견되신 건 아닐까? 그날 오후 2시 저는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빌라 2층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시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셔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민정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며느리야 아니면 민정아 라고 날카롭게 부르셨는데, 네, 어머님. 나 시한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 사기래.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33년을 함께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니. 치료는 안 받으실 거예요? 소용없대. 나이도 많고 너무 늦게 발견됐대. 항암 치료해봤자 고생만 하고 몇 달 더 사는 거래.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너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 왜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 의아했지만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나 좀 돌봐줄 수 있어?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3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명절마다 부엌에 세워두고 온갖 잔소리를 하셨던 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으셨던 분, 하지만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모셔야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원망도 많았고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이런 순간에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만 하셨던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사실을 전하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지금 어머니 댁이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남편은 경비 근무 중이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도착했고 우리 세 식구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남편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대신 민정이가 가끔 와서 도와주면 돼.
하지만 어머니, 준호야, 내 말 들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민정이가 일주일에 서너 번만 와주면 돼.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중 하루. 일주일에 4번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병원 동행.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8월이 되자 시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졌습니다. 72kg였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65kg로 줄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지팡이에 의지하셨습니다. 어머님, 죽 좀 드세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만이라도요. 저는 매일 죽을 끓여갔습니다. 호박죽, 잣죽, 전복죽.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처음에는 한 그릇도 다 못 드시더니 나중에는 몇 숟가락만 드시고 그만두셨습니다. 9월 중순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정아, 너 나한테 원망 많지?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민정아. 진짜 미안해.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사과를 받다니.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10월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이었지만 시어머니 댁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 하셔서 제가 부축해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더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싫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내 집에서. 시어머니는 완고하셨습니다. 11월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습니다. 깨어 계시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목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셨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으세요? 민정아, 앉아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오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 시어머니는 제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바닥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칠순을 넘긴 시어머니가 병든 몸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33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나 이렇게라도 해야 돼. 너한테 용서를 빌어야 해. 용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83년을 살아오신 분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아, 나 너한테 33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준호한테도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희가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난 너를 괴롭혔어.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왜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잘해주시면서 저에게만 그러셨을까?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를 질투했어. 네, 너를 보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게 보였어. 젊음, 아름다움, 사랑, 행복. 그 모든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라니요? 어머님, 무슨. 민정아, 오늘 내가 다 얘기할게.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인생이 어땠는지. 죽기 전에 너한테 다 말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1941년생이야.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났지.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지. 시어머니는 먼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7살에 학교도 못 가고 일을 시작했어. 부잣집에 가서 애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17살 때 동네 중매쟁이가 우리 집에 왔어. 서울에 사는 40대 호라비한테 시집가라고. 그 사람 첫 번째 부인이 병으로 죽었는데 애가 셋이나 있다고 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이 서울에 집도 있고 장사도 한다니까 좋아하셨어. 나한테는 묻지도 않았어. 그냥 너 다음 달에 시집 간다 그랬어. 그게 시아버님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첫 번째 남편이었어. 첫 번째요? 1958년 봄 나는 서울로 올라왔어. 기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청계천 판잣집이었어. 집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곳이었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찬바람이 훅훅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물상을 했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 그리고 나한테 손을 댔어. 의붓자식 셋을 키우면서 남편한테 맞으면서 그렇게 3년을 살았어. 그러다 21살에 내 아이를 가졌어. 아들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출산하고 한 달 뒤였어.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돈 내놔라고 했어.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기를 때리려고 했어. 갓난아기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안고 도망쳤어. 한겨울이었어. 눈이 펑펑 내리는 밤에 맨발로 뛰쳐나갔어.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웠어.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차가워져 있었어. 한밤의 추위를 이기지 못한 거야. 내 품에 안긴 채로 차갑게 식어 있었어.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3세 노인의 울음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차갑게 사셨는지. 그 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났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 동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일을 했어. 좌판을 펴고 하루 종일 서 있었지. 1년을 그렇게 살며 돈을 모았어.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내 시아버지 강철수였어. 그이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 착한 사람이었어. 내 사정을 알고도 받아줬어. 1962년에 재혼했어. 나 22살, 그이 26살 때. 그리고 1년 뒤에 준호를 낳았어. 내 남편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를 낳았을 때 나는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첫 번째 아들을 잃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준호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드님을 그렇게 아끼셨군요. 응, 너무 아꼈어. 과하게 아꼈어. 준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어.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도 구해주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30살이 되던 해 1991년 너를 데려왔어.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1991년 3월 17일 일요일. 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어. 네, 너무 예뻤어. 너무 행복해 보였어. 준호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 준호도 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 나도 한때는 25이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런 행복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어머님, 질투가 났어, 민정아.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쟤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나는 왜 그럴 수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부터 너를 미워했어. 아니, 미워한 게 아니라 질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1991년 5월 11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저희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이 200명 넘게 왔고 화려한 식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준호 잘 부탁해. 평생 잘 모셔야 해. 알았지? 그때는 단순히 당연한 덕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갔을 때도 기억나, 민정아? 네. 1991년 5월 12일 일요일.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영등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15평짜리 전세였습니다. 그날 내 집을 둘러보면서 나는 속이 탔어. 작은 집이었지만 너무 예뻤어. 새 가구들, 깨끗한 이불, 부엌에 놓인 그릇들, 다 새 것이었어. 내가 재혼하고 살았던 집은 단칸방이었어. 화장실도 공동이었고 부엌도 없었어. 연탄불 위에 냄비 올려놓고 밥 해 먹었어. 그런데 너는 25 나이에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살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야 민정아. 내가 너한테 일부러 심하게 군 게 국이 짜다, 빨래가 잘못됐다, 청소가 덜 됐다. 온갖 트집을 잡았어.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를 괴롭히고 싶었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 내가 밉고 싫었어. 어쩌면 내 불행을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993년
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 그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하셨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얼굴이 새파래져서. 네. 입덧이 심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줬어. 오히려 임신한 건 나뿐인 줄 아나? 나도 겪었어. 참아라고 했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내 첫 번째 임신은 지옥 같았어, 민정아. 판잣집 단칸방에서 혼자 입덧하면서 의붓자식 셋밥 챙겨주고 술 취한 남편 상대하고, 그런데 너는 남편이 퇴근하면 등 쓰다듬어주고 음식 사다 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교가 됐어. 나와 내가. 그게 너무 괴로웠어. 1994년 11월 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남편과 제가 정성껏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었어. 하지만 그건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 내 첫 아들 생각이 났어. 내 품에서 차갑게 식어간 그 아이.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지금쯤 35살. 가정도 꾸리고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겠지.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 왜 그 아이는 죽고 준호의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그렇게 불행했고 너는 이렇게 행복한 걸까? 어머님,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손자한테도 제대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어. 명절 때마다 너를 부엌에 세워놓고 손주들은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어.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추석.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날 기억나, 민정아? 내가 배가 불렀는데도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밤 10시까지 일했잖아. 네, 기억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편하게 있었는데 나는 너한테만 일을 시켰어. 일부러 그랬어. 왜요? 너를 힘들게 하고 싶었어. 내가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 어쩌면 너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못된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3년이에요, 어머님. 33년 동안 저는 어머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알아, 민정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집안 청소하고 아이들 공부 봐주고 완벽한 며느리였어. 그런데 왜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칭찬해주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왔어. 너를 칭찬하면 내가 못 가진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민정아, 나 용서해줘. 33년 동안 너를 괴롭힌 거 용서해줘. 어머님,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래. 죽기 전에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드렸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정아,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저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강제로 보내진 첫 결혼, 잃어버린 아들, 재혼 후의 살. 해가 질 무렵 시어머니는 지쳐서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원망도 풀렸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33년이. 하지만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3년 동안의 차가운 대우, 끝없는 잔소리, 명절마다의 고된 노동.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힘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걸까? 단순히 사과하고 싶어서였을까? 다음 날 11월 15일 금요일, 저는 일찍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쯤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민정아.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어젯밤 긴 이야기를 하시느라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죽 끓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마워.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더 이상 드시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실래요? 아니야. 여기 있을래.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조금 기운을 차리신 듯 했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서 저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어제 내가 말한 거 기억나지? 네, 어머님.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있어요? 응. 어제는 용기가 없어서 반만 말했어. 오늘은 나머지를 말해야겠어.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이거 내가 받아야 해. 이게 뭔데요? 열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통장, 예금주 강옥순, 잔액 2억 3천만 원. 어머님, 이게 내 거야, 민정아.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준호 아버지, 내 시아버지 말이야. 그이가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 나왔어. 3억 원. 1989년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 결혼 준비를 했어. 전세금 5천만 원 주고 혼수 비용으로 2천만 원 쓰고, 그러고 남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었어. 나는 그 돈을 준호한테 주려고 했어. 근데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왜요? 너한테 주기 싫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남편이 남긴 돈인데 그걸 내가 쓸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왜 이 돈까지 가져야 하나 싶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숨겼어. 준호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내 앞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고 33년 동안 숨겨뒀어. 어머님, 너희가 집 사려고 대출 받을 때도, 준호가 사업 실패해서 빚 갚을 때도 나는 돈이 있으면서도 한 푼도 안 도와줬어.
2022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시작한 치킨집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투자금 1억 8천만 원이 모두 날아갔고 거기에 대출까지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160원,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호가 내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나도 없어. 연금으로 겨우 살아라고 했어. 거짓말이었어. 통장에 2억이 넘게 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너희가 힘들어하는 게 싫지 않았어. 어쩌면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던 날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70만 원. 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쓰고.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그동안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통장에 넣어만 뒀어. 가끔 통장을 꺼내서 보면서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그 돈으로 아무 행복도 얻지 못했어. 그저 너희를 원망하고 질투하는 데만 썼어. 저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돈 내가 가져. 준호한테 주고 빚도 갚고 남은 거로 노후 준비해. 어머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제대로 된 사과.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손을 떼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피를 토하셨어. 구급차 불렀어. 빨리 와.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시죠?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시어머니를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 아직 안에 계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의사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뇌출혈이 심하고 장기들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 저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7시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을 때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온갖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왔니?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민정아, 아직, 하나 더, 말 못한 게 있어. 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희 결혼, 반대한 사람, 나야. 네. 무슨, 1991년, 준호가 너 데려왔을 때, 나는 반대했어. 준호한테, 그 여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매일 싸웠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어머니 민정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어. 한 달을 그렇게 싸웠어. 결국 내가 졌어. 어머님, 근데 진짜 이유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 너무, 너무 부러워서였어. 저렇게 사랑받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나는 내 초라한 인생이 더 보일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너희 결혼 거의 망칠 뻔했어. 어머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다 말해야 해. 죽기 전에 시어머니는 힘을 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97년 내가 준호 때문에 울고 있을 때 1997년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갔었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준호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울면서 말했잖아. 네, 기억해요. 나는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했잖아. 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준호가 그 여자 만나는 거 제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나한테 고민 상담했었어. 어머니,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라고. 나는 내 마음 따라 해라고 했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너희 부부 사이를 망가뜨리려고 했어.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밤마다 울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그 시절. 다행히 준호는 끝까지 안 갔어. 마지막 순간에 정신 차렸어. 그 여자한테 미안하지만 나 가정이 있다고 했대. 만약 내가 안 돼,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했다면 준호가 더 빨리 돌아왔을 텐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너한테 못된 짓만 했어. 어머님,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그래야 내가 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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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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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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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박동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머님, 저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어머님이.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3년을 함께한 시어머니, 저를 힘들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걸 고백하신 시어머니, 그분이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말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비밀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 3층 301호실에 시어머니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고인 강옥순, 1941년생 마이너스 2024년 11월 15일, 향년 83세,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10년 전쯤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웃음이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평생 웃는 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상주복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30세와 딸 은지 28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시다니.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두 분도 왔습니다. 큰 시누이 강미영 65세, 작은 시누이 강미숙 62세. 오빠,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응, 어제 저녁에 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통장, 결혼 반대, 남편의 외도를 부추겼던 것, 그 모든 고백들, 진짜 다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아직? 오후 2시쯤 낯선 남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머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자는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실례지만 어머님과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는 오래전 인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요? 네. 60년 전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60년 전이요? 김재혁이라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의 의부사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의부사들이요? 네, 어머님의 첫 번째 남편. 그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첫 결혼. 40대 호라비에게 시집가서 3명의 의붓자식을 키웠다는 그 이야기. 저는 셋 중 막내였습니다. 1958년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10살이었죠. 형님은 15, 누나는 13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17살이셨습니다. 김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낯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한 번도 우리한테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네.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학교 갈 때 도시락도 싸주셨어요. 친엄마처럼요. 김재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어머님한테 손을 대셨어요. 저희는 어렸지만 다 알았어요. 밤마다 들리는 소리,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얼굴에 멍. 그러다 1961년 어머님이 임신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동생이 생긴다고. 형님과 누나도 좋아했어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네, 남자아이였어요. 어머님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밤낮으로 안고 계셨죠. 김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날 밤 정말 끔찍했어요. 아버지가 돈 내놔라고 소리치고 어머님은 없어요라고 하고 아버지가 아기를 때리려고 하셔서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도망치셨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어요. 어머님이 교회 처마 밑에서 발견됐는데 아기가 돌아가셨다고. 김재혁은 흐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을 다시 못 봤어요. 어머님은 그 집을 나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60년이 지나도록 저는 어머님을 찾지 못했어요. 성함도 몰랐고 고향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보고 기사를 봤어요. 강옥순, 1941년생, 전남 출신. 그 정보를 보고 혹시 하고 찾아왔습니다. 김재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행복하셨나요? 재혼하시고 난 후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셨을까요? 평생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사신 시어머니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으시고 손주들도 보셨어요. 그랬군요. 다행이에요. 김재혁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주분께 전해주세요. 이게 뭔데요? 제 연락처와 어머님이 알아야 할 것들이 적혀 있어요. 어머님이 알아야 할 것들이요? 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재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조금 전에 온 분이 이걸 주고 가셨어. 뭔데?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라고 써 있어? 남편이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 강옥수님의 유가족분들께. 저는 김재혁입니다. 어머님의 첫 번째 결혼에서의 의부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어머님이 평생 알지 못하셨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961년 12월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집을 나가신 그날 밤, 저희는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형님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2년 뒤인 1963년 경찰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강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혼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1956년에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 저희를 두고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 실제로는 중혼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어머님과 아버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였다는 뜻입니다. 어머님이 낳으신 아기도 법적으로는 사생아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님께 전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평생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 아이를 잃었다고 자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머님은 피해자였습니다. 사기 결혼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라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부디 어머님의 영혼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김재혁 올림.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결혼이었다고 남편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평생 자책하신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굳어있던 표정, 웃지 못하시던 모습, 세상을 향한 원망,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기 결혼이었다니.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편이 영정사진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문객이 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숙자라고 해요. 옥순이 옛날 친구예요. 친구요? 네. 6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같이 장사했던. 저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옥순아, 먼저 가버렸구나. 미안해. 조문을 마친 후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옥순이한테 꼭 전해줘야 할 말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늦었네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62년 옥순이가 첫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왔을 때 저한테 왔었어요. 갈 곳이 없다고. 네. 저는 그때 옥순이를 제 집에 재웠어요. 한 달 동안 옥순이는 매일 울었어요. 아기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숙자야, 나 죽고 싶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옥순이가 내가 무슨 얼굴로 살아? 내 아들 죽인 엄마가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순이를 데리고 절에 갔어요. 봉은사였어요. 큰 스님께 상담을 받으라고.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스님께서 옥순이한테 아기는 엄마 잘못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연이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옥순이가 조금씩 회복했어요. 일도 다시 시작하고 강철수 씨도 만나고 재혼도 하고 그랬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옥순이가 재혼하고 나서 저는 연락을 끊었어요. 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이가 새 출발을 하는데 슬픈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옥순이는 혼자 그 아픔을 안고 살았겠죠. 친구라도 있었으면 얘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옥순아. 내가 외로웠을 텐데. 친구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 저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은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구나. 딸 은지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아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한테 준 통장 말이야. 응, 그거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그 2억 3천만 원은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아동복지시설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가 잃어버린 아기를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내려놓으시라고. 그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응, 그럴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을, 때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결국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33년간의 차가운 대우,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일장,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몰랐던 진실들을. 오전 10시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을 옮기는 순간 남편이 관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남편은 흐느꼈습니다. 전 어머니가 그저 저를 아껴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의 몫까지 저한테 주신 거였죠. 저도 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진작 어머님 마음을 알았다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사셨죠. 그걸 몰랐어요. 33년 동안 원망만 했어요.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어머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장례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내 몸 땅에 묻지 말고 깨끗이 태워줘. 그래야 가벼워져서 하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후 1시 화장이 끝났습니다. 하얀 납골함에 담긴 시어머니의 유골. 그렇게 83년의 삶이 작은 함 안에 담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시는구나. 남편이 납골함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추모공원의 봉안당에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3층 중앙,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고 강옥수님의 영면을 빕니다. 1941-2024. 작은 명패에 새겨진 글자들. 어머니, 여기 좋은 곳이에요. 따뜻하고 밝은 곳이에요. 편히 쉬세요. 저는 명패 앞에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저는 시어머니가 살던 빌라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 시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옷, 남색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어두운 색만 입으셨습니다. 왜 밝은 색은 안 입으세요?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안 어울려. 어두운 게 편해. 그때는 그냥 취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밝은 색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라고,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196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6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게는 의미 없는 날이다. 아기 없이 맞는 첫 새해. 오늘도 아기 생각이 난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돌이 지났을 텐데.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까?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을까? 모르겠다. 볼 수 없으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1963년 3월 17일. 오늘 날씨가 좋았다. 봄이 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다. 숙자가 나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 중에 돌쯤 된 아기를 업은 엄마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 숙자가 그만 울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내 잘못이다. 내가 엄마로서 제대로 못했다. 1963년 5월 20일. 오늘 장사를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강철수라는 사람이다. 생선 장사를 한다.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했다. 이상하다. 웃을 수 있다니. 아기를 잃은 엄마가 웃어도 되는 걸까? 1963년 11월 3일. 강철수 씨가 나한테 고백했다. 옥순 씨,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나는 그에게 다 말했다. 내 과거를, 첫 결혼을, 잃어버린 아기를. 그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만 봐요라고 했다. 앞으로? 내게 앞으로가 있을까?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한 번 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964년 10월 15일. 임신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 8주차라고 했다. 기쁘면서도 무섭다. 또 잃으면 어떡하지? 또 내 잘못으로 아기를 보내면 어떡하지? 밤마다 악몽을 꾼다. 차가워진 아기를 안는 꿈을. 1965년 6월 3일. 아들을 낳았다. 3.4kg의 건강한 아들. 이름은 준호. 남편이 지었다.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뜻이라고.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첫 번째 아들 생각이 났다.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자랐어야 했는데. 미안해. 준호한테도 미안하다. 나는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들의 그림자 없이?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힘드셨구나. 평생.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 신생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내 첫 번째 아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차가운 밤에 너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평생 미안해하며 살게. 엄마가.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0년이 넘도록 그 옷을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죄책감을, 평생을. 저녁 6시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일기장과 아기 옷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간직하신 거였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날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는지 몰랐어. 여보, 어머니는 첫 번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나를 키우셨던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효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저희는 아동복지시설 희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2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설장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 강옥순. 네, 알겠습니다. 기부자 명단에 새기겠습니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살부터 17살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이름이 뭐니? 저는 지우예요. 지우구나.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 저희한테 도와주시러 온 거예요? 응. 할머니 친구분이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 그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못다 해주신 사랑을. 2025년 11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딸 은지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6살 손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굽히고 손주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아주 강한 분이셨단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견디신 분이야.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강해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거든. 저희는 명패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묵념했습니다.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돈으로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희망의 집에서는 새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됐대요. 30명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10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래요. 그리고 여보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님 일기를 읽고 나서 사람들한테 더 따뜻해졌어요. 저한테도요. 실제로 남편은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무심했었어. 미안해.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 사람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는 평생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셨어. 그래서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셨던 거야. 나도 비슷했던 것 같아. 어머니한테 많은 걸 받았지만 정작 따뜻한 사랑은 잘 몰랐어. 당신한테도 그랬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아껴주며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26년 6월, 희망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부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아이들. 새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옥순 기념관. 이곳은 고 강옥순님의 뜻을 기려 건립되었습니다. 2026.6 15 명패 밑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설장님이 말했습니다. 강옥순님의 기부로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강옥순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였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어머님 덕분에 이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2027년 11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 저는 혼자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명패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33년 동안. 왜 저만 미워하시나, 왜 인정해주지 않으시나.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걸. 어머님도 피해자셨다는 걸. 어머님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죠. 하지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기 결혼의 피해자였고 어린 나이에 억지로 시집가서 고생하셨고 아기를 잃은 건 그 상황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나쁜 엄마였던 게 아니에요. 저는 꽃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어머님이 남기신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희망의 집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고마워요, 어머님. 마지막에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나를 이해해줘서, 용서해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에필로그. 2028년 봄. 희망이 집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강옥수님이 도와주신 아이들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아이는 바로 지우였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5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어요. 나중에 저도 강옥순 할머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못다한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보지 못했던 밝은 세상.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는 그 세상을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빛 속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용서는 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를 용서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그 진실이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어머님은 좋은 사람이셨어요. 힘든 환경 때문에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어머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픔을 아픔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며 살겠다고,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겠다고,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것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은 늦어도 괜찮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산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어머니, 고 강옥수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교훈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사랑합니다.